안녕하세요. 한스턴TV입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만 만나뵙다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턴TV는 기존에 그 유튜브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작물 활성제,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방제제 등등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작물 활성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물 활성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과 달라서 실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료를 보면서 꼼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 활성제와 많이 비견되는 게 식물 영양제죠. 보통 농민분들은 식물 영양제 또는 4종 복합 비료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등록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작물 활성제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식물 영양제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내용에서 다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물 활성제를 설명하기 전에 작물이 그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는데, 그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뭐 병원균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뭐 또는 벌레, 보통 얘기하는 해충들이죠. 해충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즘 많이 나타나는 그 겨울철 냉해, 또는 빛이 부족해서 광합성을 못하는 것들, 또는 뭐 노지작물 같은 경우는 강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는 우리 생각과 달리 자외선에 의한 햇빛에 의해서도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작물이 다양한 환경, 외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물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오게 되면 식물은 생각보다 극복하기 어려워지죠. 그럼 그 극복 수단의 하나로 식물이 선택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스로가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작을 작동시킵니다. 가능한 제가 쉬운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또 좀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방어 메커니즘에서 방어, 스스로가 식물이 외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 기작을 작동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기공을 닫습니다. 보통 기공을 열고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기공을 먼저 닫으면 식물 입장에서는 작물은 스스로가 그 에너지를 외부로 뺏기지도 않을 수 있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외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광합성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광합성량이 극도로 줄어들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내부에 스스로 식물이 만에 만들어놨던 비축물을 사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즉 자기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비축된 에너지들을 사용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작물 입장에선 죽지 않고 외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그 기작이지만 그 결과물은 농민 입장에서 상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하게 되죠.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합성을 안 하고 내부에 그 모아놓은 양분을 사용해서 식물이 살아가게 되니까 생산량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되죠. 그 살기 위해서 식물이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 과일을 먹기 좋게 만들고 그 증식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과일이지만 작물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존해서 번식을 하는 수단이죠. 그러한 그 과일, 씨앗들을 많이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심하게는 생산량이 약 79%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작물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손실을 감당하면서 극복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는 농민 여러분들에게는 생산량 감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스스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농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어 메커니즘이 반갑지 않은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고 농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어떤 방법으로 의해서 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 나오게 된 부분들이 작물 활성제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작물 활성제라고 하면 우리식 표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래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표현을 안 해놨네요. 영어로는 바이오스티뮬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작물 활성제 또는 일부 분들은 식물 활성제, 뭐 활력제 이렇게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작물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작물 활성제는 그 명확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작물 활성제라는 것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는 아니고요. 단지 식물 영양제라든가 그 4종 복합비료처럼 과거에도 사용돼 왔었어요. 단지 이것이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정의해 나가면서 가장 발전돼 있었던 유럽에서 정의를 하고 구체적인 제품들이라든가 어떤 물질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European Biostimulant Industry Council이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유럽 바이오스티뮬런트, 유럽 작물활성제 산업협회입니다. 이쪽에서 2016년에 정의한 내용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한글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작물활성제를 작물이나 뿌리 주변에 사용했을 때 그 작물의 영양 성분과 무관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료로서의 효과를 생각하지 말고 양분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의 어떤 영양 성분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제외하고 양분을 흡수하거나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이용 효율, 즉 이용을 잘하게 해주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 스트레스,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서 내성이라고 하면 이겨내는 능력의 한자어인데요. 그다음에 작물의 품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손실을 본다는 작물의 품질 등이 개선되거나 증진될 수 있도록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이나 미생물체를 말합니다. 즉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작물 활성제라고 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그 성분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과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도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죠. 그 식사하는 영양 성분들이 뭐냐면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 영양분이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칼슘도 먹고 미량 성분들도 먹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다 먹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가 식물 입장에서는 먹는 데 필요한 것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질소 인상 가리, NPK와 그 다음에 미량 요소들,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식물 영양제나 작물 영양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양분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람과 틀린 부분은 그겁니다. 사람은 다 외부에서 양분을 가져와야 되지만 식물은 기본적인 무기영양소와 유기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양분을.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 아플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제를 맞게 되고 요즘 코로나로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항상 기다리는 게 있죠. 백신 만들어지기 기다리죠. 백신 같은 것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의약이라고 얘기하죠. 의약품. 그와는 별도로 먹는 식품이나 의약품과는 별도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복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홍삼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비타민제도 의약품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식품회사들도 만들 수 있는 비타민제들이 보통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서 많이 나옵니다. 또는 뭐 상어 지느러미라든가 뭐 글루코사민 되게 다양한 것들 드세요. 그 흔히들 얘기하죠. 뭐 눈 밑에가 떨린다, 뭐 먹어라? 그러면 마그네슘이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식품으로 먹어서 양분으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활력을 보충해 주거나 어떤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먹는 것들을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식품이랑 유사하지만 식품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과 같은 치료제로서의 효과는 또 없다라고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확연히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식물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의 양분이 될 수 있는 비료, 식물 영양제 부분과 그 다음에 작물이 아플 때, 작물에 벌레가 왔을 때 또는 잡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작물 보호제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한테는 제약, 의약품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작물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작물 활성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작물의 활력을 좋게 해주고 어떤 외부의 안 좋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람한테 건강기능식품이 식물한테는 작물 활성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원료가 크게 대표적인 게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해조 추출물 또는 휴믹이나 풀빅산, 그 다음에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시킨 발효 대사물, 그 다음에 천연 광물질들, 이런 것들이 원료입니다. 대부분 뭐 미생물 발효물이나 미량 광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원료로 보면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휴믹산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제도 쓴 게 해조 추출물인데 매일 쓰고 있는 게 매주 사용하고 있는 게 휴믹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식물 영양제와 작물 활성제를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물 활성제로서 쓰일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있고 그냥 식물 영양제로서 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비료로서의 효과를 보는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료지만 어떻게 만들었고 그 안에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고 순도가 얼마나 높냐, 구성 물질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작물 활성제가 될 수도 있고 식물 영양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 활성제를 어떻게 구분하냐? 국내에서 뭐 등록된 것도 없고 사용 한제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첫 방송이다 보니 아직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